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 제도와 기록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 제도의 현황, 또 개선 방향, 마지막으로 조사와 기록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쥐벨리의 그 조사와 기록화와 관련해서 건축 자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화를 했습니다. 건축 자산 제도가 적용이 되었다 보니까 건축 자산 제도와 관련된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러한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 제도의 현황 속에서 건축물의 조사와 기록화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건축유산 관련 법령은 크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와 건축자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제도로는 예비문화재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와 건축자산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현대 건축유산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법적 제도입니다. 2001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 즉 근현대 건축유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조금 다르게 2014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자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제도였다면 건축자산제도는 문화재보다는 조금 더 활용에 중점을 둔, 문화재가 조금 더 보존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을 장려하는,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행된 것이 2014년부터 시행된 건축자산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문화재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청 주도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관리 제도의 현황 다음에 개선 방안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문화재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규정을 하고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등록 문화재의 대상이라든가 그것을 현상 변경하는 그런 범위, 또 등록 대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기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제도가 보완이 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2018년도에 개정된 것에 따라서 국가 등록문화재와 지자체 등록문화재로 구분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몇 가지 훈령, 예규, 고시 같은 그런 지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등록문화재의 정기 조사와 관련된 지침, 또 등록문화재를 제도로서 등록을 하기 위한 지침들, 이 지침에는 절차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등록문화재를 수리하는 그런 지침 등이 마련이 되어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을 보시면 2001년부터 계속 꾸준히 등록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최근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그 등록문화재가 지정이 된 것들을 보면 매년 한 20-30건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꾸준하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건물과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20-30건씩 꾸준히 지정이 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쥐밸류와 관련되어서 산업시설의 용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록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것들을 보면 상업시설 같은 것들, 특히 도심에 있는 상업시설들,
생활과 관련된 그런 상업시설들이 급속도로 이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들이 이제 주목할 만할 텐데요. 그만큼 이 등록문화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생활 밀접한 그러한 시설로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록문화재 제도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초기에는 이런 목록화 사업을 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예술 창작 벨트 조성 사업이라든가 생생문화재 사업 등등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들이 최근에 2018년도부터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면 단위,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가 애초에는 점 단위로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보존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면 단위로서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지역 특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마치 도시재생 사업처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2020년 작년부터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그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등록문화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이외의 것들을 다 이제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는데요. 그런 등록문화재를 포함해서요. 그런 비지정문화재의 그 총체적인 보존과 관리 또 활용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등록문화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만 이 그 근대 역사문화 공간과 역사문화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8년도에 군산, 목포, 영주가 지정이 되었고요. 또 2019년은 익산, 영덕, 통영 그리고 2020년도 사업으로 올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진해와 서천이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역사문화 자원을 면적으로 지정을 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면 단위로 등록문화재를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그 면 단위를 보존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부분이 신청할 때의 그 신청 구역이었고 밑에 있는 갈색으로 된 표시된 것들이 실제 사업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곳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등록문화재의 위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안에 개별 등록문화재가 있고 그 면 단위 자체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매년 대략 한 50억 이상씩 투여해서 보존 활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인데요. 2020년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관리 활용을 위해서 DB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큰 그런 건축물 또 기념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을 조사를 했고요. 올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역사문화자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근현대 건축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현대 건축유산들의 전국에 그 산재되어 있는 근현대 건축유산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대략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정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이제 건축자산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건축자산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15년부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 관련돼서 몇 가지의 개정 사항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 건축자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인데요. 지금 작년에 제2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이 진흥기본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또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의 건축자산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으로 이제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건축자산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지자체에서는 기초조사라든가 또 우수건축자산, 건축물 단위로 우수건축자산을 지정하거나 또는 면 단위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건축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진흥 시행 계획도 많은 지자체가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이미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지자체마다 좀 사정이 다른데요.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전 지역에 걸쳐서 조사를 다 시행을 한 지역도 있고 일부만을 시행을 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우수건축자산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실제로 건축자산 제도로서 지원을 받거나 또는 법적 특례를 받아서 보존과 활용에 실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 우수건축자산과 진흥구역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요. 우수건축자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은 경기도에서는 이제 군위사격장 한 곳이 처음으로 지정이 되어서 활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10곳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 또 활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군위사격장을 보여드리면은요, 그 군위사격장은 2016년도에 우수건축자산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이 되었고, 이 군위사격장은 미군의 그 비행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이 되던 곳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로 반환이 되고 국방부에서 다시 지자체로 반환이 되어서 이런 그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 지역을 평화기념관 또 평화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 군위 사격장의 전경인데요. 이 중에서 6개의 존치 건축물들이 남아서 이것들을 이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우수건축자산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마리오 버타가 설계한 평화기념관이 함께 지어졌고 이것들을 모두 포괄을 해가지고 평화생태기념관으로 기념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 이것도 역시 많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옥밀집구역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8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3곳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5곳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을 해서 구역으로서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2가지 사례는 특히 또 건축자산 제도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건축자산 연계형이라고 하는 사업을 따로 슬롯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건축자산 연계형으로 지원을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건축자산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와 익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2 지역 모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구역을 정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대략 건축 자산과 등록문화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법적인 근거, 또 제도적 툴, 또 시행되는 현황, 지자체 현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 건축 자산과 등록문화재, 우리나라에서 근현대 건축유산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 두 가지 제도 모두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 할수록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그 등록문화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2018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안에 그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하면 국보보물 사적 등등의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져 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등록문화재 제도가 함께 운영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 등록문화재 제도를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을 해서 독립된 법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을 해서 등록문화재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는 등록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예비문화재 제도를 같이 포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5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0년 전후 그 이전이 되는 것들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등록문화재는 되지 않았지만 예비문화재라는 것은 등록문화재 이전에도 문화재가 되기 이전의 것들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등록문화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진 근현대 문화유산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재와 또 문화재와 유사한 예비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청의 소관 법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산제도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의 목적은 보존과 활용 두 가지를 다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툴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그러한 방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문화재 제도에서도 역사문화자원이라든가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건축자산제도에서 기초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예비문화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자산제도 역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제도로서 관리하는 툴 이전에도 건축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구역으로 삼는 것들도 현재는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또 새로 지금 입법을 추진 중인 근현대 문화유산법에서는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라고 하는 권역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자산제도 역시 건축자산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권역을 설정해서 유사하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텐데요. 현재는 아직 그렇게 협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그 익산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면 이 익산에서도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근현대 역사문화공간으로 그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고 흰 점선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건축자산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흰 선 안에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설정을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것들이 이제 중복이 되면서 서로 협력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게 유지되지 않고 제도가 운영이 됨으로써 두 제도가 중복해서 운영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뭐 기초조사라든가 관련된 특례라든가 또는 사업비가 중복으로 지급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씩 문화재청 또 도교통부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이 근현대 건축유산의 관리의 목표, 현재는 문화재보호법이나 한옥동 건축자산법에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큰 목표로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사하고 선정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근현대 건축유산의 관리 목표로서 어떤 가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것인지 또는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또는 아직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예비 문화재로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계속 가치를 보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인지 등 이런 구체적인 제도 운영의 목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그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런 용어들입니다. 건축 자산이라든가 미래유산, 역사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다양한 용어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관리 제도의 목표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정의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의와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한다거나 또는 조금 더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용어를 보고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론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역시 이 관리 제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근현대 건축유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등록문화재는 건축연한을 5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산은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초조사 가이드라인에서는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3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한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시대적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 건축 연한으로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 또는 언제부터 또는 언제까지를 이 연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유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문화재는 주로 용도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자산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정된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법에 근거한 것이고 공간환경은 건축기본법,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용어를 만든 것인데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뭐 지역을 고려하는 지역을 아우르는 선이나 면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형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 또는 관리 체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리 체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자산과 등록 문화재 이렇게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산은 보존의 정도가 수준이 조금 낮은 수준이고 등록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결 보존의 원칙으로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건축 자산은 재생을 강조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리스티드 빌딩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치면 국보 보물급에서부터 이 건축 자산까지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중심의 문화재 통합 체계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지금과 같이 활용 중심의 도시 건축 체계로 분리해서 관리할 것인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두 제도의 운영의 방법론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와 그 중앙 정부의 그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할 텐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현대 문화유산법의 예비문화재라든가 또 우수건축 자산 같은 것들이 유사한 보존 활용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우수건축 자산과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기초조사나 심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사한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동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초조사나 심층조사의 표준 양식을 정한다든가 방법론을 협의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도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각각의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 또 건축자산진흥구역과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같은 것들을 같은 위계로 설정을 해서 서로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도 협력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보존 중심의 관리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활용 중심의 관리 규정을 좀 더 구분을 해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보존 중심의 관리의 범위로서 기초조사를 하고 가치를 확인하고 또 방법론을 결정해서 모니터링하는 것, 또 활용 중심의 관리의 범위로서는 구역을 선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부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의 실행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실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역할이 제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존과 활용을 하는 관리 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또 사업을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이 마련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현대 건축유산관리제도의 조사와 기록화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근현대뿐만이 아니고 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사, 가치평가, 그것에 의한 보존, 활용의 방법론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유지와 관리의 모니터링인데요. 지벨리에서 조사하고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이러한 체계에 맞춰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조사를 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매우 간소화되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현장의 현황을 조사한다든가 또는 건축물을 실측한다든가 또는 전체의 전경을 촬영한다든가 하는 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확인을 하고 그것들에서 어떠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이러한 그 조사의 작업은 나중에 계속해서 보존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치의 근거 자료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초의 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지벨리에서는 그 가치의 조사를 건축자산제도의 기초조사의 툴을 활용을 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제 가치의 평가입니다. 어떤 것을 보존할 것인지, 또 보존과 활용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평가가 중요한데요. 어떠한 가치를 남길 것인가를 이 단계에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보존 활용의 방법론을 결정하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이제 후속 작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조사와 기록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등록문화재나 건축자산제도에서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등록문화재는 등록을 할 때, 문화재를 등록을 할 때 등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매년 그 해에 이루어진 그 등록 문화재들의 조사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를 보면 조사위원이 한 서너 명 정도가 조사를 해서 그것의 일반적인 현황, 또 가치, 어떤 것이 남겨져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의견을 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할지 말지를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등록이 된 등록문화재는 3년마다 정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2017년부터 등록문화재도 정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정기 조사에 의해서 3년마다 등록문화재의 현상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특히
그 변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또 등록된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등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정기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등록의 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등록의 조사는 최초의 조사로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 정기 조사에서는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신고나 허가 없이 변경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등록문화재에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기록화 사업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실측 도면을 만들어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건축적으로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2014년도의 기록화 조사 보고서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역사적인 고찰이라고 해서 연역을 쭉 살피는 것이 목차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적 고찰이라고 해서 건축적인 현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 이런 것으로 기록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자산에서는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이 세 가지 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에서 이러한 조사와 관련된 또 기록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조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외관에서 알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 등을 조사의 표로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가치를 확인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정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도 조금 심화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등록이 되면 이렇게 등록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 사격장의 예인데 이렇게 등록이 된 것들을 이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 군위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평화공원 기본 구상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고 그것을 위해서 발전시켜서 컨텐츠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평화기념관의 자료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것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최근에는 그 존치 건축물들 보존하는 건축물들의 기록화 사업으로서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하는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건축 자산을 만들면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그것들이 조금 더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아카이브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 군위 사격장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위 사격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를 하고 또 주민들의 기억을 모아가지고 기념관에다 전시하는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는 보다 더 면 단위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조사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각 구역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관리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서울시의 사례 몇 가지인데요. 이렇게 지역에 대한 조사와 그것들의 가치 있는 것들, 그것보다 조금 덜 가치 있는 것들을 구분을 하고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를 기록화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건축자산제도에서 조사와 기록화를 진행하는 것을 간략하게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쥐밸리의 그 조사와 기록화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쥐밸리에서는 조사의 툴로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아주 기초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것인데 외관과 건축물 대장 정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쥐밸리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제도적 툴로서는 건축 자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초조사, 지금 현재 조사된 것만으로 보자고 하면 기초조사로 그치기에는 상당히 조사가 잘 되어 있고 기록화도 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우수건축 자산이라든가
개별 건물 단위이죠. 또는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 부처와 또 조사팀에서 조금 더 그 이후의 단계를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건축자산 정책을 전수조사를 다 마쳤고 각각 그 전수조사한 것들 중에서 우수건축자산과 진흥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건축자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사례로서 이 쥐밸리라고 하는 것이 산업유산으로서 서울의 서부 지역의 주요한 건축 자산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건축 자산 정책에서도 충분히 아주 폭넓게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쥐밸리에서는 그 산업박물관과 연계해서 뭐 영상 기록을 한다던가 또는 쥐밸리 예전에 구도공단의 관련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산업박물관에서는 아카이브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박물관의 아카이브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사된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건축과 도시의 아카이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잘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쥐밸리 산업박물관이 산업박물관 그 자체로뿐만이 아니고 건축과 도시의 아카이브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간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와 건축을 기록하는 것 또는 국가 단위에서 도시와 건축을 기록하는 것과도 연계해서 같이 아카이브로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2025년도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개관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도 각 지역의 또는 개별 단위의 건축과 도시 아카이브들을 수집을 하고 또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아카이브들과 협력해서 협력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도 연계를 해서 쥐밸리의 도시건축의 아카이브 기록물이 단순히 지역의 아카이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단위 또 국가 단위의 아카이브로서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더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드린 말씀이 제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포럼에서는 저 이외의 다른 분들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쥐밸리의 조사된 결과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이전에 산업단지로서의 역할 또는 산업유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들과 함께 토론에서는 보다 더 제도와 아카이브 또 조사와 기록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거나 또는 그 이후에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